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영남대학교 역사학과가 주관하는 저명 역사학자 초청 시민을 위한 동행의 역사학 대중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대중강좌 연속 기획인데요.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허승일 선생님을 모시고 이제 저희 이제 역사학과에서도 사실은 아주 야심적으로 준비한 기획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허 선생님 강의를 듣기 전에 저희가 이런 자리를 이제 만든 경위와 그다음에 취지에 대해서 저희 역사학과 학과장을 맡고 계신 이정희 교수님께 잠시 말씀을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이정희 선생님. 저희 역사학과는 이제 여러분 팜플렛을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종래 우리 영남대학교가 좀 특이하게도 국사학과와 사학과 두 개의 학과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좋은 점도 물론 있었지만 이제 이 시대에 맞추어서 분리되는 것이 굉장히 스스로를 취약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자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대통합을 했는데 학과의 그 통합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우리 교수님들이 서로 많은 머리를 이제 맞대고 지혜를 내가지고 통합한 기념으로 그리고 시민에게 그간 이제 끼쳤던 걱정을 덜어드리고 또 우리 역사학이 제대로의 기능을 이제 본격적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시민을 위한 우리가 연구 혹은 교육도 같이 봉사를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말하자면 상아탑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시민을 만나서 역사학을 같이 논하는 자리를 만든다는 것인데요. 저희들 이 프로젝트 이름이 동행의 역사학 이렇습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 말하면 accompany, 같이 간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먼 길이라도 같이 가면은 반드시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홀로 가면은 가다가 중지할 수도 있는데 같이 가는데 누구와 같이 갈 것이냐. 지금 역사학의 해석이나 또 사건이나 여러 측면에 있어서 이 분열이 심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시각 혹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 또 서로 다른 여러 가지 관점들 이런 것을 같이 대립과 그냥 미움과 정오 질시에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이제 같은 시각을 같이 가자 이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동행의 역사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고대부터 현대까지 또 국사, 서양사, 동양사 모든 측면을 망라해서 아주 저명하신 국내 모든 학자님을 모셔서 대구 시민에게 봉사하는 역사학과가 되자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기까지에 많은 이제 재원도 필요하고 시간도 많이 이제 또 들여야 했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은 막상 이렇게 시작하고 보니까 저희들이 너무너무 흥분되고 오히려 저희들이 우리끼리 동행이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좋은 또 우리 허승일 교수님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로마사에 있어서 전국 최고 권위자이시고 저희들이 아주 어렸을 때 배웠던 은사님이시기도 한데 다시 한번 30년 만에 이 강의를 듣게 되어서 감개무량합니다. 좋은 여러분들의 질의와 또 서로 다른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해 주실 허승일 교수님에 대해서 강력하게 프로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승일 선생님께서는 서울대학교 물리과 대학을 졸업하셨고요. 대학원 사학과와 서양사학과에서 석사와 문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1979년부터 2005년까지 서울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를 역임하셨고요. 그 외에도 한국서양고전학회, 한국서양사학회, 한국서양고대역사문화학회 등 여러 학회의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주요 저서로는 다시 역사란 무엇인가, 로마 공화정 연구, 로마 공화정, 스파르타 교육과 시민생활, 로마 제정사 연구, 키케로의 의무론 등 다양한 저서와 역서를 가지고 계십니다. 허승일 선생님께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로마사 연구의 최고 권위자시고요. 저 역시 학부 때와 대학원 시절에 말석에서나마 선생님의 로마사 강의를 청취를 했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오늘 강의 기대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때는 제가 허승일 교수님 강의를 듣고 제가 전공이 현대사인데 고대사로 바꾸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기대하셔서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허승일 선생님께 강의를 청해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구는 처음 해봐봅니다. 아들 녀석이 여기 대구 분방에 이제 54단 복무하고 안도에는 72사단에 이제 파견 나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면회 오느라고 안동하고 대구를 좀 들렸고 다만 이제 6.25 사변을 제가 10살 때 1950년 10살 때 6.25 사변을 당했는데 대한민국을 지켜준 것이 바로 이제 최일본 대구. 오늘은 영남대학교 역사학과 이제 통합이 됐는데 학과장이신 이종희 교수님과 또 장문석 교수 사회를 보시는 직계 제자입니다. 옛날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오게 됐는데 그래서 감개가 무량하고 또 개인적으로 무척 영광스럽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제목은 율리우스 카이사로 암살, 얻은 것과 잃은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주로 셰익스피어의 작품 유명한 사극인 줄리우스 시자를 이제 주로 언급을 하겠는데 그때는 영어 발음으로 줄리우스 시자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라틴어 보면 율리우스 카이사르. 목차를 보면은 율리우스 카이사르 암살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평가 문제를 거론하고 그 다음에 율리우스 카이사르 암살에 관한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걸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셰익스피어의 줄리우스 시자 유명하죠? 오늘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이걸 보겠습니다. 다 볼 시간은 없고 장례 연설을 하는데 두 사람이 합니다. 처음에 브루투스 얘기를 하고 브루투스 얘기를 듣고 나서 로마 군중이 시자 나쁜 놈 죽여라 잘 죽였다 잘 죽었다 뭐 그러다가 안토니우스가 이제 연설을 합니다. 안토니 연설을 듣고 나서 군중들이 시자를 죽인 놈들이 누구냐 때려잡자 확 바뀝니다. 그거를 춘원 이광수 우리나라 대문호의 아주 정말 훌륭한 번역문을 한번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또 잠깐 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화로 그 3박 2장 18분입니다. 요거 좀 이제 중간에 좀 빼고 뭐 그럴까 하다가 그게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 같아서 3박 2장 전체 BBC 방송에서 방영했던 1979년에 방영했던 것을 한번 그대로 셰익스피어의 작품 속으로 몰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옵티마테스와 포플라레스의 대립, 그리고 결론으로서 어둠과 이론과 이거를 차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계열을 보면은 율리우스 카이저는 안다는 특히 셰익스피어의 율리우스 시자 3막 2장에 나오는 저 유명한 브루투스와 안토니우스의 장례식 연설문을 토대로 하여 시민들이 얻은 것과 이룬 것을 포스트모던 역사의 한 방법론인 신역사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 뉴히스토리시즘, 다른 말로는 문화의 시학, 포에틱스 오브 칼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방법론을 적용하여 이제 고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번원면은 역시 우리나라의 대문호인 춘원 이광수의 1926년 1월 1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것을 인용해서 같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안토니우스의 장례 연설문에 나오는 시자의 유언장 내용, 이게 제가 제일 액센트를 두는 대목인데, 시자의 유언장 내용이 뭐냐? 요거 때문에 군중들의 마음이 확 180도 확 바뀌는 겁니다. 그거를 유언장 내용의 공개에 초점이 맞춰질 때입니다. 참고 자료는 뭐 많이 있습니다. 이 셰익스피어, 뭐 줄리우스 시자 그거 외에도 뭐 또 이제 로마사에도 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연구 업적이. 그런데 그 수에토니우스의 그 12명의 카이사르에 대해서 쓴 역사책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이제 쓰여졌다고 그러는데, 요거는 왜 중요하냐면, 셰익스피어가 줄리우스 시자 역사 드라마를 쓸 때에 셰익스피어는 라틴어와 헬라스어, 히라보로 부르지 않고 저는 헬라스어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라틴어와 헬라스어를 셰익스피어는 몰랐습니다. 읽을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노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플루타르코스의 용웅전을 영어로 번역되어 나왔는데, 셰익스피어가 그 플루타르크의 용웅전에 나오는 시자, 브루투스, 안토니, 이 세 편의 글을 읽고서 드라마를 써줍니다. 그런데 이 수에토니우스는 플루타르코스보다 시대가 좀 앞선 역사가입니다. 그러니까 라틴어로 썼는데 요거를 셰익스피어는 읽을 수가 없어서 요거는 이제 참조를 못했다. 그래서 이제 잠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줄리우스 시자는 1623년에 대본으로 이제 대본이 출간됐는데, 초연은 1599년입니다. 무대에 올라가지고 상연한 거는 1599년이고, 최초로 이제 책으로 이제 대본이 발간된 건 1623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셰익스피어 작품이 많이 있습니다. 4대 비극, 뭐 사극, 오페, 클레오파트라 뭐 해서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셰익스피어 작품 중에서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 번역 소개된 것이 바로 이 줄리우스 시자입니다. 1914년에 정로식이라는 분이 하지광의 브루투스의 웅변 이라고 하는 그 대목만 딱 따가지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저기 브루투스 연설만 딱 따가지고 번역을 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했는데,
잘 아다시피 1910년에 우리가 일본에 국채를 상납니다. 그래서 정로식은 시자를 일본 천황으로 뭐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브루투스 연설. 브루투스가 시자 죽이고 나서 카이사를 죽이고 나서 자유다! 자유! 이렇게 이제 외치고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로부터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1926년에 춘원 이광수가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서 브루투스와 안토니우스가 장례 연설을 하는 거는 셰익스피어의 줄리우스 시작 3막 2장입니다. 3막 2장 전체에 거기에 나오는데 그거를 그 전체를 1926년 1월 1일자 동아일보에 번역해서 실었습니다. 지금까지 줄리우스 시자 셰익스피어에 많이 번역이 되어 나왔는데 춘원 이광수처럼 잘 명쾌하고 유려하고 리드미컬하게 정말 원문적으로 번역한 사람은 뭐 몇 군데 오역은 있긴 합니다만은 춘원 이광수가 최고입니다. 우리나라 대문호입니다. 근데 춘원이 왜 이거를 번역했을까? 그거는 국문학자들에게 맡기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뭐 좀 사료를 이제 찾아보니까 두 편의 논문이 나오는데 그 연설의 힘 그리고 이제 안토니우스의 그 연설의 그거를 이제 분석한 논문. 또 하나는 시자 암살 누가 얻었고 누가 잃었는가 이런 제목인데 그 제목이 참 좋아서 그래서 저는 누가 얻었고 누가 잃었는가 그것 대신에 주로 로마 일반 시민 평민인데 로마 평민이 얻은 것과 잃은 것이 뭔가 뭐 이제 대전제로서 브루투스 일파 뭐 잃은 거 뭐 얻은 거 뭐 이런 걸 좀 약간 그냥 양념적으로 얘기를 하고 일반 시민 일반 국민이 얻은 것과 잃은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 선생님들에게 결론으로 이제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금년 초에 3월달하고 4월달에 인천의 연수도서관에서 2시간씩 8번에 걸쳐서 로마사를 강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유튜브에 이제 올렸는데 마지막 8번째 강의가 시자 암살 이후에 로마 정치가 어떻게 전개되는가 그게 이제 8번째 강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특강은 7번째와 8번째 그 사이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거는 7-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6강은 그라쿠스 형제 개혁 배경, 7강은 그라쿠스 형제 개혁 실제 2시간씩 4시간 한 다음에 이제 8강으로 되는데 그 8강으로 넘어갈 때 그 사이에 낀 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대선이 오늘이 마지막이잖아요. 그죠? 이제 정들은 것 같은데 이제 여기 오시는 분들과도 이제 얼굴이 좀 익힌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고 교수님도 이제 본인이 농담을 하면 웃어줄 정도가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오늘 마지막이잖아요. 제가 한편으로 요게 이제 8강인데 재밌었던 발언들도 많았을 텐데
이번 강의는 좀 어려워. 요거 저 유튜브에 올릴 거니까 요 주소창을 이렇게 탁 찍으면은 요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고요. 오늘 이 마지막 강의인 만큼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이제 그 8강과 요 7개 8강과 연결해서 이제 들으면은 계속성이 이제 확보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를 어떻게 평가, 줄리우스 시자, 율리우스 카이사르 암살 이 역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요거를 좀 제대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쓴 다시 역사란 무엇인가, 요거를 좀 이제 참고자료로 언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율리우스 카이사르 암살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역사 공부를 왜 하는가? 한마디로 투키티데스 이래로 미래의 유익함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미래에 유익한 거, 이득이 되는 거, 이거 얻기 위해서 역사 공부하는 거예요. 헤로도토스가 이제 페르시아 전쟁에 관해서 강연을 하는데 그 앞자리에 앉아있던 투키디데스 다 듣고 나서 아주 거짓말이다. 그래서 헤로도토스는 거짓말쟁이 아버지가 되고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투키디데스가 역사의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페르시아 전쟁 나중에 답사하고 이렇게 보니까 거짓말 아니라 참이다. 그래서 헤로도토스가 이제 역사의 아버지로 이제 되고 뭐 그렇게 됐습니다만, 하여튼 미래의 유익함을 위해서. 그런데 그러면 역사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잘 아는 이에치카의 말이 있습니다. 현재와 역사란 현재와 과거와의 대화다. 잘 아는 건데, 이에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를 잘 읽어보면은 역사란 무엇인가 세 가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현재와 과거의 대화. 두 번째 답변, 현재 사회와 과거 사회와의 대화. 세 번째 답변, 미래 사회와 과거 사회와의 대화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대학에서 박사 논문을 쓸 때에 이에치카에 심취돼가지고 시기자 암살, 제 박사 논문 테마가 시기자 암살 이후에 로마 원론의 정치와 군대 이제 재정 관계였는데, 그래서 율리우스 카이사르 시대, 율리우스 카이사르 암살 그랬을 때 박정희가 꼭 암살당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박정희 시대 요거를 들락날락거리면서 제가 박사 논문을 쓰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 그런데 한편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철학자가 한스 게오르그 가다머입니다. 가다머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니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과거와 현재 사이에 있는 그 시대들은 그럼 뭐냐? 고대면은 중세도 있고 르네상스도 있고, 그 다음에 낭만주의 시대도 있고 계몽사상 시대 있고 19세기 있고 20세기 있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 되느냐? 요거를 이제 가다머가 문제를 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다머의 지평융합과 영양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19세기의 테오도르 문제니 독일이 갈기갈기 찢겨가지고 분열되어 있는데 누가 시자 같은 위대한 정치가이면서 장군이 나와가지고 독일 통일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래가지고 카이사를 아주 높이 평가하고, 그래서 이제
몸전에 로마사를 쓸 때 1, 2, 3을 써놓고 카이사르 같은 사람이 독일의 위대한 정치가 자구에 나오는 거 그걸 봐야 카이사르를 쓸 수가 있겠다 해서 4번은 안 썼습니다. 그리고 5번으로 넘어갑니다. 요거는 제가 로마사 제1강에서 몸전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걸 이제 참조해요. 키케로는 이거는 뭐 형편없는 좀 말만 많은 그냥 요술가의 부가다 이렇게 형편없이 이제 깎아내려. 그 다음에 또 20세기 오면은 아니 무솔리니 파시즘, 히틀러, 나치즘 나옵니다. 근데 한편 이렇게 보니까 아우구스토스, 로마 제국을 아우구스토스를 아주 뭐 위대한 정치가로 높이 찬양하고 뭐 이런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로날드 사인병이 아우구스토스가 이거 아주 나쁜 녀석이다. 이게 무솔리니와 히틀러와 같은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책을 쓴 게 1939년에 나온 로날드 사인병의 로마 혁명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아우구스토스의 양부가 시자 아닙니까? 카이사. 시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제가 그 로마 혁명사 1, 2로 이제 그 책을 이제 번역해서 내놨습니다만 그러면 오늘날 율리수 카이사르 암살력을 제대로 평가하려면은 이의 직화를 뛰어넘어가지고 가담마처럼 19세기에 몸짓의 것도 이렇게 참고해가지고 배를 해야 되고 20세기에 로날드 사인병의 그것도 배를 해야 되고 특히 오늘 제가 이제 주제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섹스피어의 율리수 카이사르고 줄리우스 시자인데 이거는 17세기 아닙니까? 17세기 섹스피어는 도대체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반드시 참조해가지고 총체적으로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이제 평가해야 된다. 뭐 이런 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거는 원래 모던 역사 하면 레볼트 폰 랑케입니다. 아버지입니다. 1980, 90년대에 나온 게 포스트 모던 역사라는 게 또 나옵니다. 이 포스트 모던 역사라고 하는 거는 프리드리히 니체를 이제 원조격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헷갈리게 됩니다. 랑케 얘기를 따라야 되냐? 니체 얘기를 따라야 되냐? 이렇게 방황하게 되는데 이 공통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이 역사는 팍타, 영어로 팩트입니다. 역사는 팍타를 기초로 해서 공부를 합니다. 팍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라틴어 팍타의 의미는 인간에 의해 행해진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에 의해 행해진 것들이란 것을 우리 동양에서는 사실이라고 그럽니다. 사실을 이제 기초로 해서 역사를 이제 공부해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그 모던 역사와 포스트 모던 역사의 그거는 이제 그 방법론상 이제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데 공통점은 뭐냐면은 포스트 모던 역사도 팍타를 기초로 합니다. 둘 다 기초. 프리드리히 니체도 팍타를 기초로 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니체는 우리가 잘못 알기로는 젊었을 때는 역사가 아주 해롭다. 역사 공부 그거 하면은 아주 해롭다 해가지고 그거 이제 그렇게 인식이 되다가 니체가 한 10년이 지난 30대에 오면은 역사가 얼마나 인간 생활에 유효한지 모르겠다. 역사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된다. 그거는 랑케를 통해서 역사의 눈을 바로 뜨게 됐다. 이렇게 니체는 고백해가지고 역사를 최고로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랑케도 특기이 됐어. 니체도 특기이 됐어. 이렇게 이제 추앙하게 되는데 다만 방법론상
랑케와 니체가 다른 게 뭐냐면은 랑케는 팍타들을 아주 심플하게 단순하게 독자들한테 던집니다. 랑케는 말하기를 역사가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죽여야 된다. 마음을 완전히 죽이고 그냥 사실들을 간단하게 그냥 독자들한테 던져야 된다. 그래서 랑케는 갑주도 별로 달지 않습니다. 그냥 심플하게 어떻게 했다. 그래서 독자들로 하여금 그 사실들을 보고서 공부를 합니다. 독자들이 이게 이런 사실 이거 어떻게 된 건가? 독자들이 상상력을 총동원해가지고 과거가 실제로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Wie eigentlich gewesen? How really it was? 영어로는 과거가 원래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를 독자들이 상상해서 구축을 해야 된다. 과거 사회를. 이것이 랑케의 수법입니다. 그런데 니체는 어떻게 다르냐? 니체는 니체는 정말 천재였습니다. 천재인 자기처럼 역사가가 실제로 예술가의 눈을 가지고 천재성을 발휘해서 팍타들을 보고서 이게 어떠한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뭐를 만들어 가지고 그 결과물을 독자들에게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그 모던 역사들은 팍타 자꾸 떠드는데 팍타 좋아하네. 무슨 팍타야? 팍타 픽타다. 그래가지고 이제 픽타가 이제 뭔가 얘기가 되는데 요 픽타는 우리나라 말로 호구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 호구는 상상되어진 것들, 인간에 의해서 상상되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상상되어진 팍타, 인간에 의해 행해진 것들이다. 팍타, 픽타. 이렇게 니체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던 역사, 포스트 모던 역사, 이거는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닙니다. 상호 보완적입니다. 그래서 라카프라 같은 현대 역사 이론가는 이 두 개를 어떻게 우리가 처리해야 되느냐? 하이브리드 사유 방식을 권합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전기로 가다가 휘발유로 가다가 전기로 가다가 휘발유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랑케식으로 필요할 때는 랑케로, 니체식으로 필요할 때는 니체식으로 역사를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서 역사와 문학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역사는 철저하게 팍타를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문학은 철저하게 픽타 인간에 의해 상상된 것들을 혹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이제 어떻게 되냐? 이를테면은 셰익스피어의 줄리우스 시작. 이거 문학 작품이냐, 역사 작품이냐 이런 이제 의문이 제기되는데 이거 간단합니다. 나 같은 역사가는 줄리우스 시작은 이거는 역사 작품입니다. 근데 영문학자들은 무슨 소리냐 줄리우스 시작은 이거 문학 작품이지. 그래서 저는 사극, 우리나라 역사 드라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문학의 특징은 재미를 깃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역사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좀 이제 자세하게 들어가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글린블라스라는 사람이 신역사에 또는 다른 말로 문화의 시학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론을 내세우고 나왔습니다.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영미 문학계의 비평의 주류는 신비평론입니다. 신비평주의, 뉴크리티시즘. 이 신비평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줄리우스 시작 대본이 있습니다. 텍스트라고 그러는데 텍스트를 읽을 때는 텍스트 그건 자체만을 분석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텍스트와 관계된 무슨 전기 같은 거, 뭐 펄타르쿠스 용운전 같은 거, 용운전 좋아하네. 집어치워. 텍스트 코 자체. 그래서 이제 용운전에는 이런 거를 콘텍스트라고 그럽니다. 콘텍스트. 콘이라고 하는 건 라틴어의 콘은 with 함께 뭐 같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텍스트와 관련되어 있는 거. 그래서 이거를 뭐 역사 사회적 무슨 뭐 맥락 무슨 뭐 이런 식으로 콘텍스트라고 하는데 텍스트와 콘텍스트. 그러니까 문학 작품 그 자체 텍스트. 그거와 관련된 사회, 역사, 정치, 문화 뭐 이런 전체 관련된 거 이거를 콘텍스트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진비평 중에는 텍스트만 생각을 해야지 콘텍스트 이거는 결부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진비평주의의 이제 주장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글린블라스가 이제 1990년대에 이제 나와가지고 무슨 소리냐? 텍스트와 콘텍스트와 결부시켜서 우리가 문학 작품 텍스트를 공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나온 거를 이제 신역사주의 근데 문화의 시학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저는 저희 그린블라트의 이 방법을 이제 적용해 가지고 이제 줄리우스 시자를 말씀드리겠는데 셰익스피어가 줄리우스 시자를 쓸 때에 줄리우스 시자 텍스트 콘텍스트는 뭐냐면 셰익스피어 시대의 정치 경제 뭐 이런 사회 문화 이런 겁니다. 셰익스피어는 엘리자베스 시대에 뭐 그리고 그린블라트가 실제로 이제 방법론을 적용해서 이제 언급한 것이 리차드 2세라는 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저는 셰익스피어의 시대, 이 콘텍스트, 이거와 셰익스피어의 줄리우스 시자 텍스트, 이거의 연계, 관련성, 이런 거는 저는 여기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역시 영문학자들한테 맡기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오로지 시자 시대 그 암살당했던 그 시대의 콘텍스트와 셰익스피어의 줄리우스 시대의 텍스트와의 관계가 뭔가 이것만을 오늘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너무 이제 시간이 이제 잡아먹었는데 그다음에 시자 암살에 관한 이야기들 이제 스웨토니우스의 그 거기 보면은 12명의 그 카이사르 황제 열전 거기에 이렇게 보면은 운모자들이 이제 기원전 44년 3월 15일 이데스 오브 마치라고 그러는데 많이 나오는 이제 이게 그겁니다. 그게 언론 의원들이 이제 쭉 줄로 이제 씁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셰익스피어의 줄리우스 시자의 백미는 어디냐? 요 시자의 암살 요 장면입니다. 요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한번 좀 틀어드릴까 생각했는데 역시 카이사르 암살 그거보다는 브루투스 아니 안토니우스의 장례윤술문이 백미가 아니냐. 그래서 요거는 그냥 간단히 이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카스카, 킨베르, 카스카 뭐 그래가지고 카이사르한테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뭐 형님 살려달라고 뭐 이러면서 이제 60여 명의 비행 둘러앉아서 이제 칼을 찌르고 해서 23군데 이제 그 칼을 맞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때 나이가 56인데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제 죽을 때에 이렇게 보니까 브루투스가 아들같이 생각했던 브루투스가
칼을 찌르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카이사르가 헬라스어로 말합니다. 스웨토니우스는 헬라스어로 말하는데 카이수 테크노 이거 헬라스 말입니다. 카이수 테크노 얘야 너 맞아? 이런 뜻이야. 얘야 너 맞아? 이것도 스웨토니우스가 어떤 사람이 전하는 것을 말하고서 이제 이렇게 썼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가 이제 카이사르 죽은 다음에 이제 다 이제 암살자는 도망갔고 카이사르 시체 세 명의 노예가 이제 이제 실어가지고 집으로 이제 데려가고. 그런데 카이사르 유언장의 내용에 관해서 이 얘기하는 역사가는 아무도 오로지 스웨토니우스만 얘기를 합니다. 카이사르 유언장의 그 내용이 이제 뭐냐 하면은 로마 인민들에게 그는 공공이용을 위한 공공부지로 티베리스 강변의 그의 종원들과 시민 각자에게는 300세스테르케스를 유증했다. 여기 뽀플로 로마 인민에게 프로토스 종원들을 히르카 티베리스 강 주변에 푸블리케 공적으로 그 다음에 에테리템 개인적으로는 트라켄스 케노스 세테리오스 300세스티리오스를 레가비트 유증했다. 유산으로 줬다. 이게 이제 그 스웨토니우스 그 이야기입니다. 스웨토니우스. 그러면 이제 셰익스피어의 그 율리우스 작품하고 이제 어떻게 다른가 좀 보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에우트로피우스라는 사람은 60여 명의 원론이온이었다.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뭐 23군데 상처를 맞았는데 두 번째 맞은 뭐 목에 이제 이게 치명타가 됐다. 뭐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노마전 내 아들아 그 헬라우스로 이제 얘기했다는 거를 셰익스피어는 에뚜 브루테 라틴어로 에뚜 브루테 아니 너 브루투스 이렇게 이제 셰익스피어가 이제 썼습니다. 그 시장 암살 장면에 대한 거는 저기 드라마니 연구니 찍은 게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가면 많이 있는데 전부 다 에뚜 브루테. 그 다음에 그 셰익스피어의 그 작품을 보면은 안토니우스가 유언장 이제 공개를 하는데 로마 시민 각자에게 75 드라크마를 이런 게 나옵니다. 75 드라크마는 헬라스의 화폐단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의 화폐단이고, 그런데 요거는 로마의 화폐단인 세스테르티우스 요걸로 이제 고쳐야 되는데, 그거는 셰익스피어가 좀 잘못 알아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그 줄리우스 카이사르의 셰익스피어 줄리우스 카이사르 대본이 뭐 이렇게 구글에 들어가면 많이 있습니다. 요게 진짜입니다. 요게 진짜. 그래서 요거 나중에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요걸 이렇게 탁 찾으면 이렇게 나오는데, 요건 좀 모던으로 조금 고친 겁니다. 원래의 1623년에 원래 대본으로 나온 것도 이제 요게 이제 있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참조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추는 이광수의 1926년 1월 1일자 그 신문에 이제 산마기장을 번역한 번역문을 이제 제가 여기 실었는데, 제가 이거 이제 강연을 한다고 그러니까 아고 동아일보 그걸 좀 이거 읽어봐 좀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올리겠습니다. 동아일보. 이거 이 스캔 뜨고 그런 게 상당히 힘드는데, 이게 뭐 집에서 할 때는 잘 되었는데 여기가 잘 안 되고, 여기 저 이거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는 너무 작군요. 요거는 마이크 마이크 그거 해가지고 350으로 해가지고 손바닥 나무 이렇게 하면 저 갖다가 이거 손바닥 하면 좋다. 예, 됐습니다. 그냥 시간도 많이 가고 계시니까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시급 이제 사급이라고 그러지 않고 그냥 시급이라고 이춘 이관수로 번역을 했어요. 줄여서 시작. 셰익스피어 원작 이광수 번역 제2막 제3장이라고 되는데 요거 틀린 겁니다. 제2막 제3장이 아니라 제3막 제2장입니다. 장소는 로마시의 공회소고 인물은 브루터스 카시우스 시민의 일단 이렇게 되는데, 여기 브루터스 카시우스를 좀 빼고 안토니우스를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민의 일단, 요거는 그 로마 시민하면 귀족, 기사신분, 평민 이렇게 세 신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평민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대본에 보면은 플레비안으로 되어 있지 시민 시티즌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기 보통 사람들 로마의 그냥 민중들, 군중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냥 대충 쭉 그냥 읽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시민, 평민 말하고 알고야 하겠소. 그러니까 브루투스가 그러면 이리 오시오. 내 말을 들으시오. 카시오스. 그대는 저쪽 길로 가서 이야기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저쪽으로 가시오. 사람을 나눕시다. 내 말을 들을 이는 이곳에 머무시오. 카시우스의 말을 들으는 이는 그를 따라가시오. 시조가 죽은 연우를 이제 발표하오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평민 이는 나는 브루투스의 말을 들을라네. 평민 이는 나는 카시우스의 말을 들을라네. 두 사람이 하는 말을 우리 따로 갈라듣고 그 연우를 비교해 보세. 카시우스와 평민의 일부분은 퇴장하고 브루투스가 등장한다.
평민 제3 우리 다르칸 브루투스가 올라섰네. 종영해 하시오. 브루투스의 이제 그 유명한 명연설이 이제 시작합니다. 로마인들이여 동포요 사랑하는 이들이여 나의 말을 들으시오. 정숙히 들으시오. 나를 믿으시오. 내 명예를 보아 믿으시고 내 명예를 존경하고 존경하여 나를 믿으시오. 여러분의 지혜로 내 말을 비평하시고 정신을 가다듬고 바로 판단을 하시오. 만일 여러분 중에 시자를 사랑하는 친구가 있다 하면 나는 단언하고 나의 시자를 사랑함이 그에게 지지 아니함을. 그러므로 만일 그가 묻기를 어찌하여 브루투스가 시자를 죽었느냐 할진대 나는 이렇게 대답하려고 내가 시저를 덜 사랑함이 아니고 내가 로마를 더 사랑함이라고. 여기 이제 영화를 볼 때 나온다. Not that I loved Caesar less, but that I loved Rome more. 이제 요 more라고 하는 거, 그거 이제 그 감명 있게. 그러므로 만일 그가 묻기를 어찌하여 브루투스가 시저를 죽여내라 하신데 나는 이렇게 대답하려 뭐 이렇게 로마를 도산했다. 시저가 여러분은 시저가 살고 여러분의 노예로 죽기를 바라시오. 시저가 죽고 자유로 살기를 바라시오. 여기 이제 노예 자유 이렇게 대비해서 이렇게 딱 얘기했는데 그래서 자유 이런 겁니다. 시자 죽인 다음에 킨나가 리버티, 프리덤, 티라니 이즈 데드, 자유, 해방. 시자 참 죽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해방이라는 건 자유.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데 노예와 이렇게 대비시켜가지고 얘기를. 시자가 나를 사랑하니라 나는 시자를 위하여 부르고 그가 성공할 때에 내가 위하여 기뻐하고 그가 용맹할 때에 내가 위하여 칭찬하였어. 그러나 그가 야심을 가질 때 나는 그를 죽였어. 요 야심이라는 거. 이제 영화를 보면 아직 야심에 ambition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ambition이라는 말은 이제 킹리 크라운. 그 왕의 이제 왕관을 쓴다.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야심을 가졌기 때문에 브루투스가 이제 죽였다. 이런 얘기. 그의 사랑을 위하여서는 눈물이 있었고, 그의 성공을 위하여서는 기쁨이 있었고, 그의 용맹을 위하여서는 칭찬이 있었고, 그리하고 그의 야심에 대해서는 죽음이 있은 것이요. 여러분 중에 노예되기를 원하는 필요한 자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쭉 연설을.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연설을 듣고 난 평민들이 아니 시자가 그렇게 나쁜 놈이었어? 그 죽이기를 잘했네. 브루투스 만세 이렇게 이제. 그때 이제 안토니우스가 시자의 사체를 안고 등장합니다. 근데 이제 그 브루투스와 카시우스의 그 암살자들의 허락을 받고 안토니우스가 연설하기로 돼 있었어요. 허락을 했어요. 카시우스는 그 연설을 하게 하지 말자고 그랬는데 브루투스가 아니에요. 그 안토니우스 한번 얘기하자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안토니우스의 연설문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친구들이요, 로마인들이요, 동포들이요, 내 말을 들으시오. 나는 시자를
조상하러 왔어. 칭찬하러 온 것이 아니고 사람의 허물은 사후에도 남고만은 잘한 일은 흔히 해골과 같이 묻혀버리는 것이오. 시자도 그러하고 저 존경할 브루투스는 여러분에게 시자가 야심이 있었다고 해요. 브루투스가 로마 그 평민들의 그 존경을 상당히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토니오가 자꾸 그 브루투스를 이제 그 명예롭다, 존경스럽다 이런 걸 자꾸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점점 브루투스를 이제 그 이 배반자 아주 그 나쁜 그 시자 중에 그걸 이제 몰아가는 그 연설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안토니우스 그는 시자는 나의 친구였어. 진실하고 공정하고 그러나 브루투스는 그를 야심있다 하였어. 그런데 브루투스는 명예로운 사람이요 시자는 무수한 포로를 로마로 잡아왔고 그 값으로 로마의 국고를 가득 채웠는데 이게 시자가 야심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평민들이 아니 내가 루페칼리아 축제 때에 3번이나 카이사르 시자한테 3번이나 킹리 크라운이란 말을 씁니다. 킹리 크라운 왕관을 바쳤는데 시자가 3번이나 그걸 거절했어. 이게 야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니까 여러분들도 다 보지 않았어. 그러니까 아니 시자가 야심이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점점 브루투스를 이제 그 적으로 이제 몰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쭉 연설을 이제 보면은 안토니우스가 얼마나 연설을 잘하는지 군중들은 브루투스 존경스럽고 명예롭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슬슬 이렇게 하다가 결정적으로 여기 시자의 유언장이 있어 라고 유언장을 팍 내밉니다. 그러니까 군중들이 유언장? 그럼 그 유언장 읽으셔. 그랬더니 안토니우스가 유언장은 읽을 수가 없어. 이걸 읽으면은 당신들이 다 미쳐 날뛰면서 저 존경하고 명예로운 브루투스 카시우스 일파를 죽이려고 그럴 거지. 근데 내가 참나 저 존경스러운 저 사람 죽이라고 내가 어떻게 그걸 읽을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군중이 더윌 보겠습니다. 더윌 셰익스피어가 얼마나 이거를 잘 표현할지 모릅니다. 계속 더윌 유언이라는 뜻이에요. 더윌 그냥 외치면서 그러니까 안토니우스가 그러면 이리로 오시오. 시자의 사체가 있습니다. 시자의 사체로 내려가니까 어떻게 하니까 내려오시오. 그 시자의 옷을 토가 걷었습니다. 브루투스, 카시우스 그 칼자국으로 이제 피로 얼룩진 그 만도를 이렇게 보이면서 이렇게 시자가 천사같이 생각했던 브루투스가 이 찌른 이 자리요, 이 피가 난 자리 뭐 이렇게 하니까 다 군중들이 광분해가지고 이 배반자들 같으더라고. 브루투스 카시우스 이게 불살로 집으로 가서 이제 습격하자고 그럽니다. 그때에 안토니우스가 마지막으로 내 말을 들으시오. 왜 내 시자의 유언장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시오? 유언의 내용을 왜 들으려고 그러지 않으시오? 그러니까 유언 듣자. 그때에 안토니우스가 로마 군중들한테 로마 시민 여러분 각자에게 70호 드라크마를 주려고. 그러니까 70호 드라크마는 그 300세스트인데 이건 큰 돈입니다. 그렇게 많을 주려고 그랬어? 시자 정말 위대하고 그렇게 은혜는 우리가 죽은 것을 슬퍼하지도 않다니 이렇게 이제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나아가서
티베르 강가에 있는 시자가 갖고 있는 정원들 그냥 거기 이런 거 과수원들 뭐큰 저기 정원들 이런 거를 전부 공원 부지로 제가 공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거기서 뛰놀고 즐겁게 지내라고 이런 거 모든 거를 줬어. 그러니까 시가 만세 그러면서 시체를 등었고 화장하면서 브루투스 카시우스 암살자들을 습격으로 떠납니다. 그때에 안토니우스가 쓱 앉으면서 재난 영어로는 미스치프입니다. 미스치프 재난의 새가 이제 날기 시작했도다. 재난의 그 새가 어디로 날아가도 마음대로 날아가거라. 그러면서 이제 말이 조금 쉬었다가 셰익스피어의 줄리우스 시자 산막이장은 하도 유명해 가지고 많이들 이제 찍고 이제 방영도 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보여드릴 요거는 1979년 BBC 방송에서 줄리우스 시자를 이제 방영한 것인데 뭐 2시간 40분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구글에 들어가면은 12파트로 나눠가지고 1, 12, 1, 2, 3 이렇게 나오는데 시자 암살 카이사로 암살 당하는 거는 이제 6의 첫 번째 뭐 하고 그래서 이제 브루투스 안토니우스 암살 그 장면은 7하고 8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이제 다 그래서 이제 영화 그런데 찰턴 헤스턴 유명한 영화 배우 있죠. 찰턴 헤스턴은 안토니우스로 분해 가지고 연설하는 게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보여드릴 여기에 안토니우스보다는 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거는 빼고 그 다음에 또 흑백으로 또 산막이장 찍은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여드릴 여기 배우들이 참 잘해요. 그리고 요거 이제 화면에 나오면은 그 밑에 자막이 나옵니다. 영어 자막. 그래서 이해하기가 쉽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 선생님들께 이제 권하고 싶은 것은 브루투스의 연설 가운데에 내가 시자를 덜 사랑함이 아니라 로마를 더 사랑했다. 리스 모아. 그거를 이제 대비한 거. 그 다음에 노예로 살기를 원합니까? 자유인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자유. 브루투스가 생각하는 자유는 일반 백성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해명을 하겠고. 그거. 그 다음에 안토니우스는 시자의 유언장 공개입니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75 드라크마들 뿐만 아니라 티베리스 강변에 있는 시자의 정원, 과수원 이 모든 것을 다 공원 부지로 내놓아 가지고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들이 즐겁게 거닐고 기쁘게 말이지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전 재산을 털어서. 요거는 이제 돈과 복지의 문제인데 나중에 민생과 복지 먹고 살기 잘 살기
웰빙 뭐 이런 거를 이제 연상하면서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로마 평민들이 더윌 이거를 그냥 계속 한 7, 8번째 외쳐요. 유언장 내용 공개하라. 이 더윌 그 셰익스피어가 더윌 코를 그렇게 강조하는 거 그것 때문에 제 마음하고 꼭 같은지 아주 그랬죠. 18분인데 그거 끝나고 나서 이제 제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고 이제 끝나겠습니다만은 그거를 이제 어제 좀 줄이려고 그러는데 그 군중들의 반응이 아주 또 리얼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셰익스피어의 줄저스 시사 3막 2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쓰는 우리의 이 대문호의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멋있게 이제 그 작품을 만든 겁니다. 또 이걸 아주 운문적으로 토시를 떼가면서 이제 잘 번역한 또 우리의 대문호 또 이광수도 또 대단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쳐가지고 집에 가서도 심심 한 번씩 좀 보세요. 저기 섹시어 작품으로 동아일보에 나온 거고. 근데 춘원 이광수는 오역을 몇 군데 했다 그러는데 만트레라고 토가요. 저 원론 예복인데 예복 이렇게 이제 피자고 뭐 이거. 근데 그거를 춘원은 이제 갑옷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까삐뚤린 언덕 있는 신존에 이제 카이사르에 이제 죄목 뭐 공원 뭐 이런 거를 이제 적어놨다. 근데 그걸 하늘나라로 이제 하늘이라고 번역을 했고 또 한 가지 그냥 콤먼스 해가지고 보통 사람들 평민이라는 거를 초동 뭐 목수라고 번역했고 뭐 그런 게 좀 이제 있는데 그거를 이제 잘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원래 연설을 할 때 연설을 하는 목적은 설득입니다. 설득. 상대방을 설득하는데 설득하는 방법은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로고스 논고 논리적으로 증거를 탁탁 대면서 이렇게 꼼짝 못하게 증거 딱 들으면서 설득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거. 감동이라는 건데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거.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말하는 연설가의 인품 자체입니다. 훌륭한 분의 말을 하면은 다 믿지 않습니까? 설득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브루투스는 아주 이 평민들에게도 존경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토니우스가 직접 브루투스 일파를 공격하지 말고 오너러블맨 뭐 이러면서 차츰 요렇게 까부서 나가는 그런 수법을 쓰고 근데 어떤 번역하신 분은 브루투스는 이성이고 뭐 안토니우스는 감성 뭐 이런 식으로 이성과 감성으로 이렇게 대비시켰는데 그건 브루투스도 감성적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둘 다 감성적으로 나옵니다. 마음을 움직여야 되니까 뭐 그런 거를 좀 생각하시고 카이사르가 암살하고 나서 킨나는 암살한 사람은 리버티 프리든 티라니즈 데드 해가지고 소리치면서 나가고 이제 그랬는데 사실은 브루투스 카시우스는 40대 귀족 출신입니다. 근데 키케로가 있어요. 유명한 키케로인데 키케로는 60대였고 그 다음에 귀족이 아니라 기사신분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키케로는 이제 암살 그 파티에서 이제 빼버렸는데, 그래서 키케로가 왜 그 암살 파티에 나를 초대하지 않았냐? 카이사르만 죽이면 어떻게 됐냐? 안토니도 죽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나중에 키케로가 안토니 제공운동을 이제 벌립니다. 맹렬하게 벌려가지고 안토니우스만 제거하면은 로마 공화정은 반드시 이제 부활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 이걸 좀 크게 하면 좋겠는데 뭐 어떻게 하는데 잘 안 되네요. 거기 아니 이건 처음. 그다음에 이제 그 옵티마테스 포플라레스인데 시간이 너무 갔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로마에서 귀족하고 기사 신분이 있는데 이거를 요즘에는 엘리트층, 엘리트라는 그 역사 용어를 많이 써요. 그 엘리트하고 여기 옵티마테스고 포플라레스는 이제 평민파입니다. 이 당시에 그 정당은 없었습니다. 이제 붕당입니다. 우리나라의 당파라고 하면 이제 제일 그 같은 건데, 그 옵티마테스는 원론을 중심으로 정치를 하고, 평민파는 평민회를 중심으로 이제 정치를 했는데, 그라쿠스 형제 이래로 로마는 이제 공화정 때는 민생 문제가 이제 대두하게 됩니다. 민생 문제는 뭐냐? 토지 문제, 곡물 문제, 군제대 보상 문제,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부채 문제 이렇게 나눴는데 부채 문제 이제 민생 문제가 있는데 원론을 무대로 하는 그 옵티마테스파는 한니발 전쟁 때까지 잘 해나갔어요. 그러다가 한니발 전쟁 이후에 특히 그 그라쿠스 형제 개혁 그 시대쯤 오면은 그냥 그 엘리트파 옵티마테스는 민생 문제는 이거는 국고가 감당할 수 없다. 뭐냐면 자기네들은 세금을 못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무세를 주장하면서 또 부자 무세 그 주장한 거는 사유재산은 신성한데 어떻게 우리 신성한 사유재산을 세금으로 자꾸 낼 수가 있느냐. 또 가난한 자와 그 부자가 똑같이 이제 공존해야 이게 기하적 평등 사상에 맞는 거다. 뭐 이런 이제 논리를 펴면서 세금을 안 내겠다. 그래가지고 국고가 없다. 국고가 비어 있다. 그러니까 토지 곡물 무슨 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나갔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평민파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그래가지고 평민회에서 농지법, 곡물법 뭐 이런 거를 제정해가지고 정치를 해나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알기 쉽게 얘기하자면 엘리트파, 옵티마테스파는 누구냐? 술라, 그 다음에 폼페이우스, 그 다음에 키케로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플라레스 누구냐? 그락스 형제, 그 다음에 마리우스, 그 다음에 제1차 3두 정치, 제1차 3두 정치에 폼페이우스가 꼈다가 나중에 카이사르가 루비콘 강을 건넌 다음에는 이 폼페이우스가 옵티마테스 쪽으로 돌아섭니다. 그래서 카이사르와 이제 싸우게 되는데 뭐 이렇게 그래서 시작 카이사르, 그 다음에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포플라레스와 옵티마테스가 정책을 이제 대결을 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옵티마테스파는 정치 부재입니다. 그러니까 정책 불인중을 앓고 있었고, 그리고 포플라레스는 먹고 사는 문제, 로마 시민의 특히 평민의 먹고 사는 문제,
웰빙, 무슨 복지 뭐 이런 거를 생각해서 이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옵티마한테서는 뭐냐? 내놓은 정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퓰라레스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냥 그 정책이라는 게 정치라는 게 뭐냐면 죽이는 겁니다. 암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라크 형제 형 죽여가지고 시체 티베로 간 거예요. 동생 10년 후에 동생 죽여놔서 티베로 강에 던졌고, 그리고 카이사라도 죽여가지고 티베르스 강에 던지려고 그러다가 이제 안토니우스 레피두스가 무서워서 던지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 결론, 암살자들이 얻은 게 뭐냐? 카이사르 시제뿐입니다. 이룬 건 뭐냐?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했던 자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알아야 되는 거는 공화국이라고 하는 뭐냐? 레스포블리, 라틴어로 그러는데 레스포블리카는 국가라고 하는 공공의 물건이다. 레스포블리는 국가라고 하는 인민의 물건이다. 그런데 로마 인민을 대변하는 대표자는 로마 원론이다. 따라서 국가의 진정한 주인은 로마 원론이기 때문에 로마 원론이 국가를 좌지우지 마음대로 이렇게 요리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유 브루투스가 자유 이렇게 리베르타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로마 원론의 자유지 로마 평민의 자유는 아닙니다. 그냥 자기네 원론 의원들의 자기 엘리트파의 자유예요. 그걸 카이사르가 뺏으려고 그러니까 죽여버린 것 뿐입니다. 그런데 최대의 수혜자는 그래서 이제 브루투스 일파는 자유도 있고 그 다음에 재산도 있습니다. 세금을 내야 됐으니까 그 다음에 목숨까지도 이렇게 되고, 최대의 수혜자는 누구냐? 옥타비아누스입니다. 18살짜리 카이사르의 양자인 옥타비아누스가 카이사르 암살로 인해 가지고 로마 제국이라는 세계 최대의 유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콘술이 되려면은 40세가 되어야 됐습니다. 근데 18살짜리가 콘술이 되고, 그 다음에 군대의 힘으로 로마 제국을 수립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 일반 평민들은 이런 게 뭐냐? 그냥 자그마한 정치적 권리들. 여러분 이렇습니다. 그러나 얻은 거는 민생입니다. 민생. 먹고 사는 문제 아우구스토가 다 해결해 줍니다. 웰빙, 평화 이런 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맨 마지막으로 이 민생이라는 거, 먹고 사는 문제, 이거는 정치가가 해야 할 가장 최대의 그 과제이자 또 덕목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는 거하고 마찬가지인데, 제가 노노 12편의 7을 읽다가 보니까 자공이 공자 선생님한테 묻습니다. 정치가가 해야 할 세 가지가 뭡니까? 그러니까 공자 선생이 족식, 족병, 먹는 문제를 만족하게 하고, 족병, 병사, 국방 문제, 안보 문제를 만족하게 하면은 민심지라. 민이 백성이 믿음을 얻게 될 거다. 그러니까 자공이 그 중에서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버려야 하면 뭡니까? 그러니까 식입니다. 병입니다. 병. 그럼 두 가지 남는 데에서 또 한 가지를 남기면 뭐가 됩니까? 병이니까 그 다음에 식. 나머지 민은 그래서 민심을 얻으면 되는데, 민심을 얻으려면 자연히 먹는 문제와 안보 문제는 자연히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먹는 문제 해결하지 않고
국방 문제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민심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민심은 천심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라크스 형제 개혁을 한 60년간 연구해 와가지고 지금 이제 영문으로 이제 책을 하나 쓰고 있는데 그 쓴 이제 그 총 결론은 이겁니다. 그라크스 형제 개혁 이래로 옵티마테스가 그 민생 문제를 이제 에 대해서 손을 놨으니까 로마 공화정은 필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아우구스투스의 로마 제국이다 이런 겁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